네, 오늘은 미국에서 공개된 상당히 흥미로운 문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로나라고 아시죠? 네, 메를 코로 바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연구소에서 진행되던 연구와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사실 이 논쟁은 한동안 사실상 금기시 되다시피 했어요. 2020년, 2021년 이럴 때는 그 초기에는 그 실험실 유출설 자체가 상당히 음모론 취급을 받았고요. 주요 언론과 정부 기관들 역시 자연 발생설에 훨씬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털시 게버드가 퇴임 직전에 대규모 기밀 해제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게버드의 기밀 해제 공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이 메로나 시기에 미국 방역 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물인데요. 이 파우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곧바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게버드 측의 주장 역시 앞으로 검증과 변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지금 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라는 문제를 넘어서 미국 국민들이 당시 진실을 제대로 들었는가에 대한 큰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마가에서도 특히 이번 문건 공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파우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메로나 시기의 정부 관료와 조직과 어떤 언론, 정치권이 동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게버드가 발표한 성명 역시 단순히 이거 과학 논쟁 그런 게 아니라 은폐와 검열 그리고 정보 조작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밀을 해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이 공개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메로나의 기원과 그리고 파우치 박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것 때문에 왜 난린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렇게 좀 어려운 소식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국제 정치 소식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앤서니 파우치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과학자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미국 보건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인데, 파우치는 1984년부터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즉 NIAID라고도 하는데요. 그쪽의 소장을 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이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돼서 조지 부시,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아들 부시, 버락 오바마, 트럼프, 조 바이든까지 무려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자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종종 대통령보다 오래 살아남는 관료들이 있는데, 그리고 파우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염병 정책이나 그리고 전염병 대응 예산을 사실상 총괄해온 인물이었고, 미국 보건 관료 조직 내부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파우치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 연구실이나 제약회사나 연구기관들은 수많은 경우에 이 나이에이드의 연구비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제약 카르텔이 엄청나게 힘이 센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구비의 최종 승인 자체, 그 권한이 결국 파우치가 이끄는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파우치를 의사가 아니라 워싱턴 시스템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구조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이 파우치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말부터 해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파우치가 거의 매일 언론에 등장을 했었어요. 백악관 브리핑에 출석했고 각종 방송 인터뷰도 했고 미국인들이 매일같이 그의 발언을 뉴스에서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인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당시 언론들이 맨날 파우치를 미국 최고의 어떤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파우치의 목소리를 완전히 과학이다,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그때도 이 마가와 트럼프 지지층 일부는 점점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응 과정에서 파우치의 발언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문제가 있었는데, 이 초기에는, 이 메로나 초기에는 일반 국민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갑자기
이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졌었죠. 이 사람이 당시에 의료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이 바뀐 거냐 아니면 설명이 바뀐 거냐. 이 질문이 이 파우치를 둘러싼 불신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우한 연구소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메로나가 퍼지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을 던졌는데 왜 하필 이게 우한에서 시작됐을까? 왜 이 연구를 하던 연구소가 있는 그 도시에서 발생을 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질문 자체가 거의 금기처럼 취급이 됐었어요.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과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 신념 따라서 막 움직이면 무슨 뭐 퍼뜨리는 사람 취급을 하고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저도 막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공개됐는데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입니다. 여기에 자금 일부가 비영리 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를 거쳐서 우한 연구소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파우치 측은 해당 연구가 위험한 기능 획득 연구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사실상 기능 획득 연구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능 획득 연구란 무엇이냐면 어떤 그 병원체의 기능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뭔가 전염성을 더 높인다거나 또는 어떤 치사율을 더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하는 것을 기능 획득 연구라고 합니다. 그냥 짧게 말해서. 그리고 이런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특히 공화당에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에서 파우치를 정면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2021년 청문회가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 당시에 랜드폴이 파우치에게 우한 연구소 기능 획득 연구에 NIH 국립보건원의 자금이 들어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파우치가 매우 강한 어조로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했고 이 장면이 미국 정치권에서 아직도 매우 유명한 영상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우치의 답변이 너무나 강력한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각종 이메일과 연구 자료들 때문에 논쟁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과연 파우치의 설명이 정확했는가? 기능 획득 연구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파우치는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지금까지도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마가에서 파우치를 단순히 어떤 그 대응 책임자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관료 체제의 상징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선출되지 않았지만 막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인물, 그리고 이번에 털시 게버드가 공개한 문건들은 바로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로나의 기원, 뭐 그렇게 보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정보기관, 그리고 정치적인 쪽에 기미를 맞춰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파우치가 정보기관 평가에 개입했다면 어떨까? 파우치가 자신과 관련된 연구를 둘러싼 논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어떨까? 게버드가 진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뉴욕포스트 기사인데요. 정보기관, 파우치의 의회 위증 고발을 묵살했다. 새 문건 공개.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문건 공개 소식을 접하고 그냥 결국 우한 연구소에 돈 줬다는 이야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IH의 자금 일부가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를 거쳐서 우한 연구소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있었고 공화당 의원들도 수년 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관련 청문회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의 핵심이 단순히 돈이 갔다 그게 아니라 더 큰 질문, 파우치는 단순히 연구비 지원자였는가? 아니면 메로나 기원 논쟁 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당사자였는가?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공개의 핵심입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밝혀진 기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우치는 정보기관과 실제로 접촉하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CIA 관련한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파우치는 CIA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집니다.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요. 불과 몇 주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공화당 사원 의원 랜드폴이 청문회에서 파우치를 강하게 추궁했던 시기가 바로 그 몇 주 전이었습니다. 당시 파우치가 의회에서 NIH는 우한 연구소의 기능 획득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CIA와의 회의 기록이
공개된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파우치는 우한 연구소에 천상갑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게버드 측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미 이 메로나 기원 논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파우치는 CIA와 이 기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년 동안 파우치를 과학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CIA와 엮이고 이런 정보기관이 등장하는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파우치가 정보기관 평가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건데요. 사실 게버드가 이번에 공개한 ODNI 문건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파우치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발표문에는 매우 강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게버드 측은 파우치와 정치화된 정보기관 지도부가 자기들끼리 순환 보고 체계를 만들었다. 파우치와 정치화된 정보기관 지도부가 자기들끼리 순환 보고 체계를 만들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우치가 신뢰하는 과학자들을 정보기관에 소개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둬요. 그러면 정보기관은 그 의견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는 다시 언론과 정부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공식 평가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과학계가 합의했다.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게버드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파우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의혹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실험실 유출설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논의 자체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검토하기 전에도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건이 바로 그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우치는 의회에서 진짜 거짓말을 했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ODNI가 이번에도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파우치가 2024년 의회 증언에서 정보기관과 이 메로나 연구 문제를 논의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했어요.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적어도 파우치가 CIA 관계자들과 이 메로나의 기원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 게버드 측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게버드는 사실상 그렇다면 당시 의회 증언이 뭐였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엔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증죄가 성립을 하려면 단순히 기억이 틀린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위증이 확정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파기력이 있는 거죠.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과 실제 회의 기록이 존재하는 이 상황, 이 사이에 큰 간극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왜 침묵했는가입니다. 이번 공개 자료에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내부 고발자의 증언입니다. ODNI가 여러 명의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실 유출설을 주장하거나 기존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조직 내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한 내부 고발자는 신고 직후에 종료가 됐다.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직장이. 그리고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어떤 분석관들에게 승진 문제를 암시하면서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ODNI가 이 국가정보국이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조직 내부에 침묵의 문화가 존재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떠올립니까? 지금 국가정보실도 그런데 여러분 2021년, 2년 이 시기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수많은 게시물이 삭제가 됐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플랫폼에서 사라졌습니다. 실험실 유출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음모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CIA와 FBI조차 이 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때 토론이 허용됐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다른 의견이 검열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질문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이번 문건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실 이번 공개 문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문건이 아직 메로나가 100% 연구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파우치가 범죄자다 이렇게 법적으로 결론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워싱턴 이
굉장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메로나의 기원 자체보다 이 판단 과정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정보를 통제했는가? 누가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누가 반대 의견을 냈는가? 누가 국민들에게 전달된 이야기를 결정을 했는가? 게버드가 사실상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파우치 스캔들이 아니라 이 그림이 훨씬 큰 거죠. 메로나의 기원 논쟁, 정부의 검열 논란, 언론의 보도 방식, 그리고 정보기관의 역할, 그리고 이 워싱턴에 선출되지 않은 그런 권력들. 대통령이 6번 바뀔 동안 그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체 미국의 보건 시스템과 어떤 제약 카르텔과 연결이 된 그 관료 조직을 다시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기밀 해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게버드가 문건만 공개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음 사람에게 수사를 이어갈 무대를 깔아놓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0년 대선 관련해서도 기밀 해제가 이루어지기를 좀 바랬으나 뭔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국가정보국장이 곧 바뀔 겁니다. 곧 바뀌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변호사 출신의 뭔가 검사 출신의 이런 법률 전문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국장이 법률 전문가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 게버드가 깔아놓은 무대를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국가정보국이 또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이 부분도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은 하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메로나 시기 잘 버텨왔는데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그 시기가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국제 소식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